점심시간입니다. 사무실 불은 너무 밝고 모니터에는 아직 답장하지 못한 메일이 떠 있습니다. 당신은 편의점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12초 뒤 당신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학 동기는 새 회사 출입증을 올렸습니다. 친구는 호텔 수영장에서 웃고 있습니다. 예전 직장 후배는 벌써 팀장이 되었다고 씁니다.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바디 프로필 사진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해냈다. 당신은 좋아요를 누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 안쪽이 조금 막힙니다. 분명 1분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내 월급도 그대로였고 내 몸도 그대로였고 내 하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사진 몇 장을 본 뒤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남의 성공은 내 실패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비교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교는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는 뇌가 세상을 판단하는 가장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이 속 좁아서가 아니라 뇌가 원래 절대값보다 상대값에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연봉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직하고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갑자기 말을 아끼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건 아닐까? 비교가 아픈 이유는 남이 잘 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 내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표면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필요해. 나도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비교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비교는 내 존재감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1954년에 사회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과 자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원래 작은 부족 사회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몇 명뿐이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 같은 학교 친구, 같은 회사 동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백 명의 성공, 몸매, 여행, 연애, 결혼, 승진을 한꺼번에 봅니다. 뇌는 이것을 통계 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뇌는 이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내 위치가 위험해졌구나. 내가 밀리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실제로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SNS를 사용했고 다른 그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을 각각 하루 10분씩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사용 시간을 제한한 그룹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핵심은 SNS 자체가 악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는 비교 자극이 뇌를 계속 부족함의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비교는 마치 이상한 체중계와 같습니다. 당신이 체중계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체중계는 내 몸무게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연봉과 비교합니다. 내일은 동료의 집값과 비교합니다. 모레는 모르는 사람의 외모, 여행, 커리어와 비교합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숫자는 매일 달라집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당신은 매일 실패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SNS는 이 체중계를 하루에도 수십 번 눈앞에 들이밉니다. 내 삶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인데 남의 삶은 보정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뇌는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3초짜리 성공 장면을 보고 내 24시간 전체를 평가해버립니다. 비교는 거울이 아닙니다. 비교는 외공 렌즈입니다. 나만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나는 더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비교의 범인은 당신의 열등감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초연결 사회가 해킹한 뇌의 지위감지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지위가 낮다는 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에서 밀리고, 보호에서 밀리고, 관계에서 밀리고, 생존에서 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남의 성공을 단순한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위험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뇌가 너무 많은 신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명만 보면 됐습니다. 지금은 손바닥 안에서 수백 명의 인생 하이라이트가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승진, 누군가의 결혼,
누군가의 몸매,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통장 잔고, 알고리즘은 평범한 하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예쁜 순간, 가장 비싼 순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순간만 골라서 당신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걸 평균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도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못나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속 좁은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은 기준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었을 뿐입니다.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며 그건 당신의 마음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처리해야 할 사회적 정보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비교 창문 닫기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비교가 들어오는 창문을 줄이면 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출근길에 무심코 SNS를 여는 습관부터 줄여보세요. 특히 이미 지친 날에는 남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인스타그램을 홈화면에서 빼세요. 알림을 끄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드는 계정 3개만 숨겨보세요. 두 번째는 비교 문장 번역하기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이 문장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 문장은 진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내 삶이 멈춘 것 같아 불안하구나. 나는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구나. 비교심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불편한 알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나 지표 만들기입니다. 뇌는 기준이 없으면 자동으로 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내 기준에 먼저 줘야 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10분 더 걸었는지, 물을 한 컵 더 마셨는지, 미루던 일을 5분이라도 시작했는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줄을 보냈는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어디에서 일 나아졌나? 이 질문 하나가 비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남의 속도에서 내 리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비교를 줄이는 이유는 남보다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내 리듬을 잃습니다. 남의 기준에 오래 서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흐려집니다. 누군가는 오늘 승진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집을 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결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하루가 남의 박수보다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피드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방향으로 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교 때문에 마음이 작아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SNS를 보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회사에서 누군가의 성과를 듣다가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